보겠습니다. 40페이지죠. 자, 먼저 부동산 학의 기본 원리가 나옵니다. 자, 40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예요. 부동산 학에 대해서는 일단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월달 시험 공고가 납니다. 공고 나면 학교로는 표준 목차가 정해져요. 근데 표준 목차에서 제외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출제가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일단 건너뛰고요. 3월, 4월 달은 가장 이제 심학습이 돼요. 그때는 진도가 9주입니다. 9주. 한 주를 더 하거든요. 네, 그때는 지금 빠뜨린 부분을 따로 보충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딱 한 번 그때 가서 설명드리고요. 지금은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렬 과정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고요. 바로 본론 들어가죠.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보게 되면 자 02번이죠. 차트. 부동산 개념과 분류 중요합니다. 항상 한 문제 이상은 꼭꼭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먼저 01번 보았더니 부동산의 개념이 나와요. 목차 1번 부동산 용어 있죠. 자, 이 용어 부분은 우리 시험과는 거리가 멀어요. 참고로 바로 2번 내려갑니다. 영문자가 3개 볼 거예요. 리얼티, 리얼 프로퍼티, 리얼 이스테이트 3개가 나옵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먼저 1번 리얼티라는 것은 밑줄 아세요. 물리적 실체 밑줄. 물리적 실체만 가리켜서 리얼티라고 불러요. 그러면 볼까요? 자, 우리가 밖에 나가면 흔히 토지가 보이죠. 위에 건물이 있죠. 이 자체가 눈에 보이더라. 얘가 바로 물리적 실체예요. 그래서 물리적 실체로서 얘만 가리켜서 바로 리얼티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리얼 프로퍼티. 리얼 프로퍼티는 자, 중간에 보니까 모든 법적 권리를 지칭한다. 법적 권리 밑줄. 그럼 보세요. 별도로 토지건 건물은 권리가 있죠. 소유권, 전세권, 임차권, 권리 있죠. 권리만 가리켜서 리얼 프로퍼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둘 다 합쳐보자. 그러니까 물리적 실체에서 권리를 모두 합친 것이 바로 3번입니다. 그래서 3번은 리얼 이스테이트. 얘는 밑줄 하시고요. 자, 리얼 이스테이트는 미국에서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동산은요, 토지와 건물 등 물리적 실체에다가 모든 권리까지 포함된 것이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아실 점은 부동산은 영어로 뭐라고 표현한다? 리얼 이스테이트. 그러면 합쳐서 리얼 이스테이트죠. 얘가 부동산인데요. 그러면 옆에 여백에다가 줄여서 자, 첫자 R이죠. 이스테이트 E가 되죠. 그래서 RE 적어주고요. 예, 일반적으로 부동산 하게 되면 약칭 줄여서 RE라고 씁니다. 리얼 이스테이트. 그리고 지금부터 부동산 하게 되면 일일이 쓰지 않고요. RE라고 줄여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RE라고 약칭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개념을 간단히 알았으니까 목차 2번 넘어갑니다. 부동산의 개념이다. 여기서부터 출제가 돼요. 그러면 부동산 개념 봅니다. 자, 이제부터 부동산 하게 되면 줄여서 뭐 RE, 리얼 이스테이트 이렇게 줄여서 쓰면 됩니다. 자, 부동산 개념은 크게 3가지 관점인데요. 첫 번째 바로 법률적 개념이죠. 두 번째가 경제적 개념입니다. 세 번째가 부동산 학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부동산 학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기본서 목차도 이대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가로 1번 법률적, 제도적 개념입니다. 먼저 법률적 개념은 크게 2가지예요. 자,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다. 좁은 의미가 협의가 되죠. 협의의 부동산입니다. 넓은 의미가 광의가 됩니다. 2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협의의 부동산은 똑같은 말로 얘가 이꼴 민법상 부동산이죠. 민법상 개념입니다. 민법은 협의만 말이에요. 민법 99조 1항입니다. 민법 99조 1항에서는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해요. 토지 및 정착물이다. 여기까지가 협의가 됩니다. 그러면 토지와 정착물은 물리적 실체만 가리키면 바로 리얼티가 되고요. 여기다가 모든 권리까지 포함되어 버리면 리얼 프로퍼티가 되고요. 다 합친 것이 바로 리얼 이스테이트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인 부동산 의미가 되고요. 자, 토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자, 토지는 한마디로 3차원 공간이다. 여기서 3차원 공간은 크게 세 가지죠. 자, 지표가 씁니다. 지표 공간. 다음에 위로는 공중 공간, 공중이 있죠. 공중 공간. 아래로는 지하 공간이다. 그래서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 세 가지입니다. 그림으로 본다면요. 자, 어떤 한 필지 토지가 있대요. 자, 한 필지 토지를 산다는 것은 이 지표권만 사는 게 아니고 위로는 일정한 범위에서 공중 공간, 아래로는 지하 공간. 이렇게 해서 지표권, 공중권, 지하권 세 가지를 모두 취득하는 것입니다. 유의할 점은요. 자, 3차원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자, 하늘 끝까지 끝없이 연장되는 게 아니죠. 지구 중심까지는 아니죠. 일정한 범위까지만 인정이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당한 이익입니다. 예. 따라서 3차원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범위?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를 말해요. 정당한 이익이다. 정당한 이익의 범위에서 그 사항 하에까지만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대요. 그래서 항상 끝없이 연장된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하게 되면 3차원 공간 여기까지만 기억하시고요. 우리 시험은 정착물은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정착물을 조금 상시해 보겠습니다. 정착물. 자, 정착물을 영어로 픽스처라고 표현하죠. 자, 정착물은 뭘 말하느냐? 정착물은 토지에 부착이 되었죠. 토지에 고정이 되었어요. 토지에 고정물이다. 또는 고착물이다. 여기서 토지에 고정이 되었다는 것은 크게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시적 고정이다. 두 번째는 계속적 고정이다. 자, 정착물은 둘 다가 아니고요. 일시적 고정은 정착물이 X 될 수가 없어요. 일시적 고정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착물 하게 되면 계속적인 고정을 말하지 일시적인 고정은 해당되지가 않더라. 그러면 일시적인 고정하게 되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임시로 심은 나무 있죠. 가식 중에 수목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도심지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합니다.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창문 열고 주차권 주잖아요. 이때 컨테이너 박스도 막아야 된다. 일시적인 고정입니다. 정착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고정은 정착물이 될 수가 없고 계속적인 고정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정착물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자. 자,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이 뭡니까? 동산과 부동산. 간단히 비교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요, 동산은 움직이더라. 이동 가능성, 이동성입니다. 부동산은요, 비이동성이죠. 못 움직인다.
동사는 움직이니까 결국 뭐가 필요하더라? 점유. 점유라는 것은 민법에서 공부하시죠. 물건의 사실상 지배를 말해요. 동사는 자 점유하는 것만으로도 외부적으로 공시가 됩니다. 제가 시계를 차고 있죠. 시계.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부동산은 자 비이동성 때문에 점유만으로 외부에 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 등기부를 통해서 자 등기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된다. 이런 큰 차이점이 있죠. 이렇게 가장 크게 공시 방법의 차이가 있더라. 결국 동사는 이동성 때문에 결코 정착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동산도 계속적으로 고정이 될 수가 있다면 정착물로 간주가 된대요. 이걸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산인 경우도 정착물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경우를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물건의 부착 방법입니다.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건물에 손상을 줘요. 건물에 손상을 주면서 설치 또는 제거하더라. 이런 경우는 정착물로 간주가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바로 에어컨이죠. 자, 저희 강의실 뒤쪽에 있는 에어컨은 세워놨잖아요. 저걸 들고 앞으로 옮기면 돼요. 뭐 이동 가능성, 동산입니다. 저는 절대 정착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희 학원 천정에 있죠. 자, 큰 네모난 시스템 에어컨 있잖아요. 얘는 건물에 부착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에 손상을 주고 이렇게 설치했더니 얘는요 이미 계속적 고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컨도 그냥 에어컨은 동산인데 천장에 설치가 된 에어컨, 이런 시스템 에어컨은요 정착물로 간주가 돼요. 왜? 건물에 손상을 주고 설치가 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 물건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예컨대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자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자.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설치가 된 것들은 당연히 정착물로 간주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자 가스 스토브가 있어요. 가스레인지죠. 얘는 동산입니다. 이동성. 그런데 이것도 구분하자면 자 첫 번째 일반 주택이다. 일반 주택이 아니고 임대주택이다.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일반 주택에 설치가 된 가스스토브는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사 갈 때 가스레인지 떼 갖고 가죠. 그러면 당연히 동산입니다. 이동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에 설치된 가스스토브입니다. 특히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었다면 처음에 임대할 적에 현수막 갑자기 걸어놨잖아요. 거기서 그러는 게 광고 많이 보시죠. 풀 옵션. 예? 여기서 임대하게 되면 가스 스토브, 식기 세척기, 벽걸이 TV 전부 다 풀로 전부 다 제공한대요. 이렇게 풀 옵션을 제공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못 가져가죠. 못 가져가니까 이런 경우는 계속적 고정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설치된 가스 스토브는 바로 임대주택의 가치 증진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설치된 것들은 동산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본다? 정착물로 간주가 된다. 따라서 임대주택에 설치된 이러한 가스도 같은 동산들은요 임차인이 못 가져가니까 정착물로 간주가 된다. 여기까지 구분하시고요. 세 번째, 자 물건의 성격입니다.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의 성격이
건물의 용도에 적합하대요. 예를 들면 욕조 있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이 욕조만 놓고 본다면 이동 가능성 동산입니다. 들고 오면 돼요. 근데 얘를 주택을 지으면서 욕실에 설치했더니 고정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욕실에 설치된 욕조는요, 건물의 용도에 적합하게 설치가 되었고 계속적으로 고정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설치가 된 것들은 역시 정착물로 간주가 된대요. 네 번째. 자, 거래 당사자의 관계를 들으셨습니다. 당사자의 관계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바로 임차인과 임대인입니다. 자, 임차인이 정착물을 설치할 수 있고, 다음에 임대인이 정착물을 설치할 수가 있대요.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선반 또는 진열대를 들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자, 저희 학원입니다. 저희 학원에 사무실 들어갔더니 각종 책을 꽂기 위한 선반, 진열대가 있잖아요. 자, 저희 학원에 설치된 이런 것들은 임차인의 정착물이다, 임대인의 정착물이다? 당연히 임차인의 정착물이죠. 그러면 임차인의 정착물, 저희 학원에서 설치가 된 이런 것들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면 다 철거해야 됩니다.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정착물은 당연히 동산이다. 철거, 다시 말하면 원상회복 의무가 생겨요. 한 번 더,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시험은 잘 나옵니다.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얘는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임차인의 정착물의 종류까지도 기억합니다. 임차인 정착물의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거래 정착물, 다음에 가사 정착물, 다음에 농업 정착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임차인의 정착물입니다. 그럼 임차인이 어느 건물 지하층을 빌려서 레스토랑을 차리겠대요. 인테리어 하죠. 이런 것들은 바로 임대차 기간 끝나면 다 치워야 됩니다. 동산입니다. 가사 정착물, 주택을 빌려서면서 거기다가 샹들리에 또는 블라인드를 설치했다, 서가를 설치했다. 얘도 임대차 기간 끝나면 다 치워야 됩니다. 동산에 불과하고요. 다음에 농업 정착물이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축사, 가축우리 있죠. 이런 것들을 설치하더라도 역시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면 다 치워야 됩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요. 따라서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이 될 수가 없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임대인이 자기 건물을 지으면서 그 자기 건물에다가 선반, 진열대를 설치했다면 임차인이 마음대로 훼손한다, 훼손 못한다? 훼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임대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이 경우는 당연히 정착물로 간주가 돼요. 따라서 임대인의 정착물은 자, 이렇게 정착물로 보더라. 결국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경우로 갖춘요. 건물에 손상을 주고 설치하더라.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킨다. 건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설치가 되었다. 또는 임대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당연히 정착물로 보더라. 여기까지가 정착물의 논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본 것이 바로 토지와 정착물을 합한 것이 민법상 부동산 개념이고요. 바로 협의의 부동산 개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광의 볼게요. 자, 광의의 부동산은 앞에서 봤던 협의 있죠. 토지와 정착물입니다. 자,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한 개 더 추가하자 바로 준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앞에 준자가 붙어요. 준부동산, 다른 말로 의제부동산, 똑같은 말입니다.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여기까지 포함된 것이 광의 의미가 되겠고요. 준부동산이 뭐냐? 예를 간단히 봅니다. 자, 준부동산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냐? 첫 번째, 우리 주변에 많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중기를 말하죠. 중기. 선박이 있죠. 이때 선박은요 20톤급 이상입니다. 20톤급 이상이다. 또는 항공기, 임모 또는 공장재단,
뭐 등등등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모두가 부동산처럼 취급이 된대요. 자동차, 전기, 선박, 항공기는 전부 다 움직이잖아요. 동산입니다. 근데 얘는요, 어떻게 공시를 하더라? 자동차 등록하죠. 선박은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두 번째, 부동산처럼 등기를 하든지 등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부동산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준부동산 실익이 뭐냐? 자, 결국 이러한 준부동산은 이렇게 구별하는 실익이 뭐냐면요. 다시 말하면 준부동산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저당권을 설정하죠.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할 수 있죠. 감정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 자, 예를 들면 주로 공장전이다, 임목이다, 중개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중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가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된다, 준 부동산의 내용들입니다. 자, 부동산은 크게 두 가지다. 자, 협의와 광의 두 가지를 포함시켜서 여기까지가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입니다. 교재 볼까요? 57페이지입니다. 자, 거래 1번. 법률적 개념은 먼저 동함 1번. 협의의 부동산은 다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 줄. 자, 협의의 부동산이란 일단 밑줄입니다. 민법상 개념으로서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합니다. 민법 99조 1항이죠. 그러면 기업은 토지가 있고 니은은 정착물인데, 자, 이때 정착물은 이미 기억나시죠? 정착물은 고정이 됐는데 일시적 고정이다, 계수적 고정이다? 계수적 고정. 따라서 정착물은 첫 번째 줄. 자, 밑줄입니다. 건물이나 수목, 교량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다른 말로 계속적이죠.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되어 있어서 쉽게 이동할 수가 없는 물건. 짧게 말하면 계속적인 고정을 말합니다. 그럼 네 번째 줄. 그러나 일시적인 고정이 있죠. 판잣집, 컨테이너 박스, 가식중의 수목, 토지나 건물에 충분히 부착되어 있지 않은 기계는요, 일시적인 고정이니까 정착물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에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A번 있죠. 토지의 독립물과 부속물이다. 자, 정착물의 종류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토지의 독립물과 토지의 부속물 둘 다 정착물의 종류입니다. 그러면 독립물과 부속물의 차이가 뭐냐? 자, 가번부터 볼게요. 토지의 독립물이란 밑줄합니다. 건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자, 건물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죠. 그래서 토지의 독립물은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공시방법. 등기를 했잖아요. 공시방법을 갖추었다. 등기를 하니까 토지의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하더라.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는 토지와 별개의 독립물로 취급이 돼요. 반면에 토지의 부속물은 예를 밑줄 아세요. 교량, 터널, 담장. 자, 주택에 담이 있죠. 주택에 담장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안 하죠. 주택에 대문이 있어, 대문. 대문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안 하죠. 그러니까 등기하지 않는 것들은 토지의 부속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의 부속물은요, 토지의 일부로 취급이 돼요. 토지에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정착물은 크게 종류가 두 가지인데, 자,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다. 즉 등기가 요구되면요, 토지의 독립물로 보는 것이고, 그러나 담장 또는 대문, 교량처럼 이렇게 자, 공시 방법, 등기가 요하지 않는 것들은 토지의 일부로 취급이 돼요. 얘가 바로 토지의 부속물입니다. B번 내려가죠. 자,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면서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밑줄 아세요? 나무, 다년생 식물은 정착물로 간주가 된다. 기각합니다. 나무나 다년생 식물은 역시 계속적 고정으로 봐요.
정착물로 간주가 돼요. 이 부분도 12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 번 더. 나무나 다한연생 식물은 정착물이다 아니다? 이다. 예. 따라서 나무나 다한연생 식물은 정착물로 간주가 돼요. 자, 다한연생 식물은 여러 해. 그럼 상대적으로 1년생, 단년생. 1년생 식물은 정착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년생 식물이 정착물로 간주가 돼요. 계속해서요. 그러나 추수가 끝났어요. 밑줄입니다. 경작, 수확물, 벼, 배추 등 밑줄. 자, 경작, 수확물은 농작물이죠. 그래서 경작된 수확물입니다. 얘는 농작물로서 정착물로 보지 않고요. 동산으로 간주가 된다. 동산으로 간주 밑줄 하시고요. 자, 비교합니다. 나무나 다년생 식물은 정착물로 간주되는데 그러나 농작물, 경작된 수확물은 동산으로 보더라. 여기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까지 비교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계속 정착물 공부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디귿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부동산을 비교하자. 차이점. 자, A번 우리나라, B번은 외국입니다. 그러면 A번부터 볼까요? 우리나라입니다. 한국과 일본 등의 법제에서는 밑줄 하세요. 토지와 건물은 각각 따로따로 독립된 부동산 밑줄. 자, 그림으로 볼까요? 토지가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여러분 책 안 봐도 아시죠? 우리나라는요. 건물 등기 한다 안 한다? 등기하죠. 토지 등기 한다 안 한다? 하죠.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따로 있잖아요. 따로따로 보고 있잖아요. 얘가 바로 A번입니다. 그래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각각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봅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토지 등기 따로, 건물 등기 따로. 그래서 각각 별개로 따로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따로따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우는요. 토지의 특성이 따로 있고요. 건물의 특성이 따로 나옵니다. 별개로. 따로따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B번이죠. 외국, 구미 각국에서는 자,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는 법원에 따라서 건물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인식하고 밑줄 하세요.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보지 않고요. 혼연일체 완전한 한 개의 공간 덩어리로 의식하더라. 다시 말하면요. 토지와 건물은 한 덩어리다. 함께 보고 있어요. 함께.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은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별개로 보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미국이나 구미 각국입니다. 여기서는 토지와 건물을 한 덩어리로 봅니다. 한 덩어리로.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토지 특성, 건물 특성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자, 80페이지 볼까요? 80페이지. 80페이지 폈습니까? 박스 나오죠? 박스를 간단히 보니까 부동산 특성은 토지 특성과 내려가서 건물 특성이 따로따로 있죠? 왜?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 따로따로 보니까. 그러나 외국은요, 따로 본다, 함께 본다? 함께 본다고 했죠. 그러면 얘는 몇 페이지인가 하면요.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를 보세요. 90페이지 보니까 또 박스 보충자료 있죠. 토지, 건물 따로따로 아니고 한꺼번에 부동산의 특성,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토지 특성과 건물 특성을 따로따로 구분하는데, 미국에는 얘를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한꺼번에 부동산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자 체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원래 페이지를 봅니다. 58페이지예요. 자, 우리나라와 외국은 차이가 있더라. 우리나라 경우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보는데 미국은 주로 한꺼번에 보더라. 한 덩어리를 보고 있습니다. 자, 체크 플러스 박스 있죠. 얘는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정착물의 구분 기준인데요. 목차 보겠습니다. 1번 물건의 부착 방법.
2번 물건의 설치 의도, 3번 물건의 성격, 4번 거래 당사자 관계 이렇게 적어드렸잖아요.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요건을 갖춘 경우는 동산도 정착물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 물건의 부착 방법은 첫 번째 줄. 자, 부착된 물건이 건물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으면 동산입니다. 얘가 뭐지? 그냥 에어컨입니다. 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뭐죠? 건물에 손상을 주고 설치한대요. 손상을 주고 설치하면 정착물로 본대요. 고려 2번입니다. 물건의 설치 의도. 자, 임대주택에 설치된 가스스토브는 임대가치 정지를 위해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못 가져간다고 했죠. 그래서 정착물로 간주가 돼요. 설명을 드렸고요. 3번 물건의 성격입니다. 첫 번째 줄. 어떤 물건이 건물의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구축되었거나 고안되었대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주택에 설치가 된 욕조. 이런 것들은 주택의 용도에 맞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착물로 간주가 되고요. 거로 4번입니다. 거래 당사자의 관계. 자, 두 줄 밑줄 하세요. 임차인의 정착물은 결론 정착물 이다 아니다. 아니다고 했죠. 그래서 두 줄 모두 밑줄 하세요. 임차인의 정착물은 거래 정착물, 농업 정착물, 가스 정착물이 있는데 이런 물건들은 임차인이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착물에 해당되지가 않는다. 정착물로 보지 않고 동산으로 봅니다. 한 줄 내려가 세 번째죠. 또한 쌍방의 관계가 매도자와 매수자인 경우이다. 매도자와 매수자일 경우에 밑줄입니다.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다면 이는 일단은 정착물로 봅니다. 간주가 되면서 누구 걸로 본다? 매수자의 것으로 보더라. 매수자 동그라미. 따라서 자 매도인, 매수자가 불분명하다면 정착물로 보는데 누구 걸로 본다? 매수인의 것으로 보는 것이지 매도인은 틀린 말입니다. 매수인의 것으로 봅니다. 까지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협의부동산 토지와 정착물의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2번 넘어가죠. 광의의 부동산. 광의는요, 괄호 밑줄 하세요. 협의의 부동산 플러스 준부동산. 그러면 준부동산은 어떤 게 있었죠? 자, 목차만 보세요. 종류. 기업번부터. 기업번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니은번 공장재단, 디귿번 광업재단, 리을번 업건, 미음번 임목 이런 것들은 모두가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된대요. 다시 목차 봅니다. 준부동산. 그러면 59페이지에서는요. 자, 몇 번째 줄이죠? 둘, 넷, 여섯 번째 줄입니다. 여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보게 되면 자, 준부동산의 구별 실익입니다. 이 실익이 뭐냐? 밑줄 하세요. 중개 대상이 되죠. 중개 대상물의 범위 여섯 번째 줄입니다. 여섯째 줄. 중개 범위, 중개 대상이 된다고 했죠.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죠.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실무적인 처리에서 유용하게 쓰기 때문에 준부동산의 구별 실익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본 것이 바로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입니다. 경제적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본서 볼까? 1번.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은 다음 페이지에 넘겼어요. 항목 5개 있죠. 5개, 목차만 봅니다.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나왔죠. 자산 또는 자본이다.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은 이런 종류를 들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종류가 의외로 우리 시험은요 17회 때 출제되었고 작년 시험이죠 23회 때 나왔습니다. 다음 중에서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다. 공장재단은 뭐지? 바로 법률적 개념이죠.
이런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굳이 암기는 하지 마시고 공통점을 찾아보자 해서 공통점을 보았더니 자산,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어떤 단어 들어간다? 시어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시어자 들어가면 바로 경제적 개념입니다. 이 3회 때는요. 또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다 환경 시어자가 없죠. 틀린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경제적 개념은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 시어자가 들어가더라만 구별하시고요. 그럼 2번 넘어가죠. 토지 경작입니다. 토지 경작에서는 첫 번째 줄 부동산 토지는 밑줄 2개 자연적 자원 밑줄 그리고 인위적 자원 가로 계량물까지 밑줄 이 2가지를 포함시킨 것이 부동산 개념입니다. 그래서 토지 경작에서는 부동산 자원은요 뭘 보느냐 자연적 자원입니다. 그리고 인위적인 자원이다. 이 토지를 모두 합친 것이 바로 부동산이 포함된대요. 부동산. 첫 번째, 자연적 자원이 뭐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땅, 강이 있죠. 바다가 있어요. 심지어 북극에 빙산이 있죠. 이런 모든 자원들은 모두가 부동산 자원에 포함되어 버립니다. 즉 토지 경작 이것을 모두가 부동산으로 보고 있대요. 그림으로 볼까요? 자, 제가 지구 전체를 그렸습니다. 지구 전체. 그러면 땅이 있죠. 산도 있죠. 강도 있죠. 아주 넓은 바다가 있죠. 바다가 있다. 그러니까 땅도 산도 강도 바다도 모두가 자연적 자원이다. 이 전체가 모두가 부동산 자원입니다. 그럼 잘 비교하세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법률적 개념에서 협의는요. 뭐만? 땅만, 토지만요. 토지만 부동산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나 토지 경작은 땅뿐만 아니고 강도, 바다도, 빙산까지도 모두가 부동산에 포함되고 있잖아요. 범위가 달라지고 있죠. 그러면 부동산 범위는 법률적 개념이 넓게 본다, 경제적 개념이 넓게 본다. 얘가 훨씬 더 넓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범위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요. 만약 바다를 메꿔서 땅으로 만들어요. 바다를 메꿔서 땅으로 만든다. 한마디로 수면 매립이죠. 수면 매립이다. 얘는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림으로 봅니다. 바다가 있어요. 바다를 이만큼 메꿔서 땅으로 만들자. 얘가 바로 수면 매립입니다. 그러면 수면 매립이 되었다고 해서 지구 전체가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 지구 전체 양은 한정이 되었잖아요. 다만 자 바다에서 땅으로 이용 상태가 바뀐 것뿐이지 지구가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수면 매립은요. 다른 말로 부동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무엇이다? 토지형의 전환입니다. 자, 한 번 더. 이 부분도 작년에 출제되었잖아요. 문제 2번이었어요. 따라서 이렇게 자 수면 매립은 부동산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늘어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바다에서 땅으로 이용 상태가 바뀐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면 매립은요. 물리적인 양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용도가 바뀌었잖아요. 바다에서 땅으로. 용도가 바뀌었죠. 이렇게 자 공급이 늘어난 것은 물리적 공급이 아니고 경제적 공급이죠. 용도가 바뀌었대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경제적 공급입니다. 자, 기억합니다. 수면 매립은 부동산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용도가 바뀌었다. 토지용 전환에 불과합니다. 이런 공급은 물리적 공급이 아니고 자 용도가 바뀌었죠. 경제적 공급이 증가되었대요. 늘어났대요.
절대로 부동산은요, 물리적인 그 양은 절대로 증가 못 시키는데, 이 자체가 뭐죠? 부정성, 증가 못 시킨다, 부정성입니다. 따라서 수면 매립은 토지, 부동산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용도가 바뀌었다. 다시 말하면 용도적 공급이다. 경제적 공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면 매립은 부동산이 증가한 것이다, 증가한 것이 아니다. 증가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관점에서? 경제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무슨 공급? 경제적 공급입니다. 그래서 토지 경제학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발에서 땅으로 용도가 바뀌었더라, 수면 매립은 어디가나, 이런 관점에서는 절대 물리적 공급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용도가 바뀌었다. 그래서 어떤 공급이다? 바로 경제적 공급이더라. 여기까지가 자연적 자원의 설명입니다. 다음에 인위적 자원은, 얘가 뭐 인자가 사람 인자죠. 인간이 말이에요. 인간. 인간의 여기 자연적 자원에다가 인간의 노동이 투입되었대요. 사람이 노동이 투입되었대요. 노동이 투입되니까 뭘 만들지? 주택을 만들고 터널을 만들고 교량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인위적인 자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계량물이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인위적 자원이 아니고 계량물로 출제가 돼요. 계량물. 그러면 계량물과 정착물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러면 이 계량물을 영어로 본다면 바로 임플루먼트다. 임플루먼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계량물은 임플루먼트이다. 그러면 계량물과 정착물을 비교해 볼까요? 정착물 조건이 있잖아요. 고정됐다고 정착물이 아니고, 정착물은요, 계속적 고정이다, 일시적 고정이다. 계속적 고정. 그러면 일시적인 고정은 어떤 게 있었죠? 컨테이너 박스, 공전화 박스, 판잣집, 이런 것들은 정착물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나 공전화 박스나 판잣집은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계량물은요, 다 포함돼요. 일시적이건 계속적이건 전부 다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포함되기 때문에, 하면 정착물이 넓은 의미다, 계량물이 넓은 의미다. 얘가 더 넓은 의미다. 모든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착물은요, 반드시 어떤 정착물이다? 계속적 고정만이 정착물입니다. 아시겠어요? 한 번 더. 같은 인간이 투입돼서 만든 것도, 자, 협의에서 이 개념이 있죠. 정착물과 경제적 개념에서 계량물 얘기하니까, 자, 어느 쪽이 더 넓은 의미다? 얘가 더 넓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동산 개념은요, 법률적 개념보다는 경제적 개념이 훨씬 더 자연적 자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넓게 보고 있습니다. 넓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량물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임플루먼트, 온랜드가 있어요. 그리고 임플루먼트, 투랜드가 있어요. 온랜드와 투랜드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결국 양자는요, 전치사 on과 to의 차이점이죠. 자, on 하게 되면 무엇 위에 이런 말입니다. 자, 무엇 위에, 무엇은 상에 이런 말입니다. to는요, 무엇에 대한 이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해석합니다. 온랜드는 토지 상의 계량물입니다. 토지 상의 계량물. 투랜드는요, 토지에 대한 계량물입니다.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어요. 그러면 온랜드가 뭐냐? 얘는 인간이 직접 활용하자.
예를 들자 대표적인 얘가 바로 건물. 건물은 직접 살기 위해서. 얘가 바로 대표적인 온랜드입니다. 반면에 투랜드는요, 직접 활용할 목적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얘랑 연결된 것이다. 연결된 것이 투랜드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때 건물은 한마디로 대표적인 온랜드다, 투랜드다. 얘가 온랜드. 그러면 건물만 딸랑 짓고 쓸 수가 없잖아요. 이 건물이 하나의 계량물에서 완전한 재기능을 발휘하려면요, 연결시키자. 어떻게 하죠? 도로랑 연결이 돼야 되겠지. 도로.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연결해야 되겠죠. 또는 가스관, 또는 전선 다 연결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연결된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뭐가 된다? 이거 바로 투랜드입니다. 투랜드. 그래서 결국 온랜드와 투랜드가 결합되니까 이때 이 건물은 완전한 100% 재기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계량물이 완전한 재기능을 발휘하려면요, 이렇게 두 가지가 결합됐을 적에 완전한 재기능을 발휘하더라. 여기까지가 계량물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이 바로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2번 봅니다. 토지 경제학적 관점은 크게 두 가지다. 자연적 자원과 인위적인 자원, 두 가지인데, 그러면 교재에서요, 기역번, 니은번이 있죠. 자, 계량물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기역번, 토지 상의 계량물은 온랜드죠. 어떤 게 있다? 건물, 구축물, 주차장. 이것은 인간이 직접 활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니은번요, 토지에 대한 계량물은 투랜드죠. 투랜드는 바로 도로, 상하수도, 전선, 철도, 이런 것들이 바로 연결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니까 계량물은 완전한 재기능을 발휘하더라. 여기까지를 알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본 내용들이 바로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동산 학적 개념이죠. 61페이지입니다. 고려 3번이죠. 얘는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